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 평창 평화 포럼에 오신 모든 분 환영합니다. 이번 세션은 평화 공공외교 두 번째 세션이고요. 저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민혜입니다. 네, 굉장히 바깥 날씨가 추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현장에 직접 발걸음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 드리겠고요.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께도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하고 있진 않지만 저희가 이곳에 열기까지 고스란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평화 공공외교 두 번째 세션에서는 한미 수교 140주년과 한반도 및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전략을 주제로 세션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미 수교는 대한민국이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룩하는 데 있어서 기초가 된 토대이기도 하지요. 오늘은 그 역사적인 의의를 되짚어보고 앞으로의 방향성까지 모색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럼 세션을 진행해 주실 좌장님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미수교 140주년 기념사업회 허문영 사무총장님이십니다. 저는 마이크를 사무총장님께 넘기겠습니다. 네, 평창 평화 포럼 2022년 행사에 저희 한미 수교 140주년 기념 사업회가 함께 참석해서 한반도의 평화와 또 동아시아의 평화를 함께 모색하는 귀한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됨을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2022년은 참으로 의미가 있는 해죠. 일단 국내적으로 보면 3월 9일 날 20대 대통령 선거를 해서 앞으로 5년간 대한민국을 이끌고 가시고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를 또 이루어갈 새 정부를 뽑는 날이 되고요. 또 5월 22일은 한미 수교 14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1866년에 제네럴 셔먼호 사건이 터지면서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가 처음으로 시작이 되면서 이제 안타깝게 시작이 됐지만 1882년에 5월 22일 날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이 제물포에서 조선 정부와 또 미국 정부 사이에 체결이 되면서 한미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또 8월 24일은 한국과 중국이 수교한 지 30년이 되는 날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미중 간의 패권 충돌이 이제 점점 더 심화가 되고 있고 잘못하면은 우리 대한민국이 그 가운데 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죠. 게다가 코비드 19 때문에 이 세계 경제가 전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우리 사회도 아직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4차 산업혁명까지 다가오면서 굉장히 미래를 잘 만들어가야 할 시점에 저희가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북핵 문제는 여전히 아직 풀릴 가능성이 높지 않고요. 이런 상황에서 다시 우리 한반도의 문제를 한미수교 140주년에서부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한미 관계를 어떻게 보고 이런 난제들을 풀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앞으로 한미 관계를 만들어가고 우리 대한민국 외교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서 한반도의 평화와 우리의 수건인 평화 통일을 잘 만들어가는 길로 가고 동시에 미중일러 주변 국가와 동아시아의 평화를 만들어서 세계에 기여하는 길로 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오늘 함께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귀한 분들을 모셨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오랫동안 강의를 하시고요. 또 외교부 장관으로 나라를 위해서도 일을 직접 하시고요. 또 우리나라의 최고의 국제정치 경제학 전문가세요. 1990년대 초반에 제가 월드 폴리틱스라는 논문을 저널을 보다가 우리 윤용관 교수님
글을 보고 참 감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벌써 30년 전 얘기인데요. 국제정치경제학의 대가이신 오늘 윤영광 교수님, 전 장관님께서 한미관계 역사와 한국의 외교가 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겁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안인혜 박사님 계시네요. 안인혜 박사님은 미국에서 공부하셨는데 이따가 상세한 건 다시 보고 드릴게요. 미국과 중국 관계에 대해 있어서는 우리나라의 또 권위자이세요. 그래서 정말 귀한 교수님. 사실 저는 안인혜 박사님은 여성 최초의 외교부 장관이 되시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었어요. 네, 그런 아주 귀한 교수님이신데 오늘 오셔서 윤영광 교수님 발제에 대해서 토론해 주시고 또 본인 생각을 말씀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모실 분은 우리 한미 군사 관계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의 최고의 대가세요. 김창수 박사님이십니다. 국방연구원에 계셨는데요. 이제 정년 퇴직하시고 석좌 연구위원으로 활동하시면서 지금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한미 군사 관계에서 최고 대가이신 분을 모셨습니다. 그 다음에 한중 관계를 연구하시고 지금 활발히 활동하시는 중견 학자십니다. 실무와 현장을 또 잘 아시는 분이세요. 원광대학교의 최재덕 교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젊은 학자까지 오늘 이렇게 네 분이 발표하시고 토론해 주시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윤영관 장관님을 모셔서 우리 윤 장관님이 준비하신 발제를 한번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25분 동안 더 많이 드려야 되는데 우리 흐름 세미나 시간 때문에 25분간 우리 윤영관 장관님 모셔서 발제를 듣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시죠. 감사합니다. 친절한 소개해 주신 우리 허문영 박사님께 감사드리고 함께 자리하신 모든 토론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또 이 추운 날씨에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과 또 온라인을 통해서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18년 평창올림픽에서의 평화의 기운을 이어받고 더 크게 키워나가기 위해서 이처럼 평화포럼을 훌륭하게 준비하신 모든 관계자 여러분, 특히 강원도 그리고 한국 기독교 기념사업회 많은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한반도는 가까이는 중국, 러시아, 일본 그리고 태평양 건너 미국이라는 대국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들 주변국들은 끊임없이 한반도를 둘러싸고 세력 경쟁을 해왔습니다. 이는 특히 중국, 러시아와 같은 대륙 세력과 일본, 미국과 같은 해양 세력 간의 경쟁의 모습으로 우리 역사에 투영되어 왔습니다. 이제 한미 관계가 이러한 역사의 전개 과정 속에서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디로 나가야 될지를 함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수교 이후 140년간의 한미 관계는 네 시기로 구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제1기는 1882년 수교 이후 1910년 한일합병까지의 구한말 조선과 미국 간의 관계입니다. 당시는 서구 제국주의 열강 간의 경쟁이 동아시아에 전개되면서 동아시아의 유교 중화질서가 서구 국제법 질서로 대체되는 시기였습니다. 1994년 청일전쟁과 1904년 러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고 한반도를 강탈해가는 과정에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에서 조선은 미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조선의 독립을 지원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미국은 조선의 독립을 돕기보다는 소극적으로 통상이익을 추구하는 데 그치며 냉담한 자세를 취했습니다. 결국은 영국이 그러했듯이 일본의 한반도 식민지화를 측면에서 지원했습니다. 이 같은 어려운 정치적 상황에서도 한 가지 긍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1880년대부터
미국에서 파송된 선교사들이 교육기관과 병원을 짓는 등 선교 활동을 시작하면서 한반도에 기독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맞아 미 군전이 수립되면서 한미 관계가 복원되고 제2기가 시작이 됩니다. 제2기는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거쳐 1950년 6.25 전쟁의 발발까지의 기간인데 이 시기에 한미 관계는 한마디로 혼란기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미소 양국의 타협으로 한반도가 분단되었습니다. 일본군을 무장 해제시키고 그 후 행정 관리를 위해 임시 경계선으로 합의했던 38선이 항구적인 분단선이 되어버렸습니다. 1948년 8월 15일 남한에서 단독 정부가 수립된 후에도 미국의 한국에 대한 방어 의지는 그다지 강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1950년 1월 12일 미국 국무장관 애치스는 내셔널 프레스 클럽 연설에서 미국의 태평양 방위선을 알루샨 열도, 일본, 오키나와, 필리핀을 연결하는 선으로 발표하면서 한국을 제외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혼란 속에서도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바로 이 시기에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이 자유, 민주주의, 인권, 시장경제라는 가치에 근거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한미 관계가 제1기의 미국의 냉담기, 제2기의 혼란기를 거쳐서 동맹관계로 한 단계 격상된 계기는 1950년 6.25 전쟁의 발발이었습니다. 이때부터 1991년 소련이 붕괴할 때까지를 제3기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는 자유진영과 공산진영 간의 냉전이 진행되던 과정에서 한미관계가 군사동맹으로 발전한 시기입니다. 1950년 김일성은 소련의 스탈린과 중국 마오쩌둥의 승인을 받고 남침을 개시합니다. 그러나 미국이 개입하지 않으리라는 스탈린이나 김일성의 계산과는 달리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은 즉각 군사 개입을 결정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의 결의에 따라서 유엔군을 결성하고 한국의 방어에 나섰습니다. 3년간의 전쟁에서 미군은 3만 7천 명의 미군을 포함한 5만 4천 명의 희생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1953년 10월 1일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체결돼서 한미 동맹이라는 제도적인 협력 장치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냉전 상황에서의 한미 관계는 주로 군사 동맹의 성격을 띠었습니다. 북한의 안보 위협에 대한 대비가 가장 중요한 과제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러한 한미 동맹이 제공하는 안보의 틀 안에서 한국은 급속도의 경제 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세계은행의 통계에 의하면 1960년 한국의 1인당 GDP는 158달러였는데 1991년에는 48배로 증가한 7,637달러였습니다. 또한 이 기간 동안 정치 발전도 이루어졌습니다. 1987년 민주항쟁으로 1970년대의 유신시대와 1980년대 초반의 권위주의 시대를 마감하고 민주주의의 정치 제도적 틀을 마련했습니다. 한미 관계의 제4기는 1991년 냉전이 종결된 이후 지금까지의 탈냉전기 한미동맹 관계입니다. 이 시기는 한미동맹이 군사안보 위주의 동맹에서 서서히 포괄동맹으로 확장되는 시기였습니다. 이것은 한국의 국력 신장을 반영하는 것으로 한국의 비중과 역할이 국제적으로 제고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2007년 6월 30일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었는데 당시 한국은 경제성장의 결과로 미국에게 7번째로 중요한 무역 파트너였습니다. 이로써 한미 관계는 군사동맹에 추가해서 경제동맹을 맺게 되어 좀 더 포괄적인 동맹관계로 확장되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북한 문제에만 집중하는 것을 넘어서서 중동이나 서아시아 등 지구촌의 다른 지역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한미가 함께 협력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한국이 일방적으로 보호받던 관계에서 이제 한국이 미국과 함께 협력해 나가는 호혜적인 한미 관계로 서서히 바뀌어 온 것입니다. 비록 남북 간의 냉전 대결은 해소되지 않았지만 한반도 안에서도 화해 협력을 위한 노력이 시작되었습니다. 1989년 9월 발표된 노태우 대통령의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은 적대적인 남북 관계를 어떻게 극복하고 통일로 나아갈지 단계적 접근법을 제시했습니다. 그 후 김대중 정부 등 여러 정부들이 남북 화해 협력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이는 남북한 주민들 간에 서로 끌어당기는 구심력을 강화해 평화와 통일을 향한 동력을 자체적으로 만들어가고자 하는 의미 있는 노력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치 독일에서 아데나워 총리 주도의 기민당 정부의 친서방 정책과 함께 빌리 브란트 총리 주도의 3인당 정부의 동방 정책이 추진되어 결국 통일의 기반을 만들어낸 것을 참고한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다만 서독에서는 이 두 가지 정책이 상호 조화되어 시너지 효과를 이루어내 통일까지 이루어낸 데 비해 한국에서는 민족이냐 동맹이냐 하는 식의 상호 대립의 길을 밟아왔다는 점이 확연하게 차이나는 점입니다. 이처럼 한미 관계는 구한말의 냉담기, 해방 직후의 혼란기, 냉전기의 군사동맹, 탈냉전기의 포괄동맹이라는 네 단계를 거쳐 오늘날에 이르렀습니다. 과거 140년의 한미 관계의 역사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한미 관계가 점차 격상되면서 발전해 왔다는 점입니다. 여기에는 한국의 국력 성장과 국제적 위상의 제고가 중요한 동력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한미 관계는 점차 폭이 넓어지고 좀 더 수평적인 호혜 관계로 발전해 왔으며 한국의 역할과 기여에 대한 미국과 국제사회의 기대도 점차 커져 왔습니다. 이제 한국이 좀 더 주도적으로 한반도 미래를 열어나가고 국제사회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온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한미 관계가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 가야 될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에 앞서 한미 관계가 직면하고 있는 오늘날의 국제정치 현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제정치 상황의 핵심은 미중 경쟁의 심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6.25 전쟁 이후 중국을 고립시켜온 미국은 1970년대 초 베트남 전쟁의 와중에서 극적인 외교 전략의 변화를 추구했습니다. 그것은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함으로써 중국과 소련이 서로 경쟁하게 하고 그 사이에서 미국이 이득을 취하는 EEJ 전략이었습니다. 이로써 베트남 패전 이후 약화될 수 있었던 미국의 국제적 영향력을 유지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당시 닉슨 행정부는 중국을 포용하고 교류 협력을 지속하면 결국 중국도 서구화, 민주화 될 것이라고 기대했었습니다. 그 후 중국은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뤘습니다. 1960년 시장 환율로 계산한 중국의 GDP는 미국의 11%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2021년에는 74%까지 따라잡았습니다. 과거 세계 역사를 살펴보면 경제력이 상승한 국가는 뒤에 가서 꼭 정치 군사적 영향력을 강화하고자 했고 중국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어 덩샤오핑의 도광양해 전략을 잘 따라서 서방 세계에 협력적이던 중국이 2008년 미국발 세계 금융위기 이후에 공세적인 자세로 변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 도처에서 미국 주도의 국제 질서에 도전하면서 미국과 부딪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한 미국은 그동안 기대했던 중국이 서구화 민주화 되리라는 기대는 깨졌고 더 이상 중국 포용은 의미 없는 것이라고 초당적 합의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트럼프 행정부에서 대중국 경쟁 정책이 본격적으로 채택되었고 바이든 행정부도 이를 이어받았습니다. 그 결과 미중 경쟁과 대결은 다방면에 걸쳐 진행되고 있습니다. 외교적으로는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과
중국의 1대1로 전략이 부딪히는 형국입니다. 군사적으로는 남중국해, 동중국해, 대만에서의 위기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과거의 미중 간 상호 의존의 네트워크를 약화시키면서 양국이 독자적인 공급망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기술 분야에서는 중국 제조 2025로 첨단 기술의 세계 재패를 꿈꾸는 중국과 이를 막으려는 미국이 부딪히고 있습니다. 이념 분야에서도 중국은 권위주의적인 중국 모델을 해외로 확산시키려 하고 있고, 미국은 민주주의 국가 및 동맹들과의 연대를 통해 이를 저지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동맹인 미국과 경제 관계가 깊은 중국 간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한국은 곤란한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할까요? 그리고 한미 관계를 어떻게 관리해 나가야 할까요? 이 같은 물음에 답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선제 조건들이 있습니다. 첫째, 19세기 구한말, 아니 그 이전부터 한반도의 운명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온 지정학적 요인은 지금 오늘날 한반도 정세에도 깊숙이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한국을 둘러싸고 있는 대국들 중 중국과 러시아, 구소련은 한국 전쟁의 적대 당사국이었고, 일본은 조선을 식민 지배했던 국가입니다. 중국과 일본은 한국과 영토 분쟁과 역사 분쟁에 걸려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은 한반도에서 안정과 평화의 보장자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은 과거 구한말 때는 한국의 요구에 등을 돌렸지만 현재는 정반대로 적극적으로 한미 관계를 강화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둘째로 북한의 존재입니다. 세계적으로 냉전은 30여 년 전에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안보 위협은 지속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러한 안보 위협에 현실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미동맹은 필수적인 도구입니다. 보다 바람직한 것은 한미 양국이 한미동맹을 통해 파트너가 되어 북핵 문제 등 안보 위협을 해소하고 남북 간의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한국의 대미 외교의 핵심 과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은 1945년 이래 새로운 한미 관계의 수립 과정에서 뿌려진 자유, 민주주의, 인권, 시장 경제라는 가치에 기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한미동맹의 미래를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설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한국의 국가 정체성을 고려하여 한국은 바이든 행정부의 민주주의 가치 외교에 보다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945년 이래 한국 국민들에게 민주주의는 정치적 삶의 명분이었고 또 현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때로 산소의 소중함을 잊어버리다가도 산소가 희박해질 때쯤에야 그 가치를 깨닫습니다. 민주주의도 이미 한국인들에게 산소와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점이 한국 외교 정책의 상수로 고려되어야 하며 어떠한 향후 외교 전략도 한국의 민주주의 정치 시스템의 작동에 부정적 영향을 가져올 선택은 피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한국은 더 이상 못 살던 개발도상국이 아닙니다. 2020년 기준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 수출 규모 세계 9위, 반도체 대국, 군사력은 병력 규모로 8위, 국방비 규모로는 10위, 문화나 이미지가 발휘하는 소프트 파워 면에서는 세계 2위의 국가입니다. 한편으로 자랑스러운 일입니다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만큼 지구촌 사회에 기여를 해야 한다는 말이 됩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하는 그 개인 차원에서의 이 지도자들의 의무는 개인 차원뿐만 아니라
국제 관계에서도 어느 정도 적용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한국은 지구촌의 팬데믹, 기후변화, 개발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좀 더 적극적인 기여를 해야 할 것이고, 이 분야에서 미국과 파트너가 되어 함께 협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셋째, 경제 및 기술 분야에서도 한국은 미국과의 협력을 심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한국의 산업 경쟁력과 첨단 기술 분야의 역량을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한국은 반도체, 배터리 등의 분야에서 세계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이오, AI, 6G 등 더 많은 첨단 분야에서 한미 산업 협력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군사협력 분야입니다. 필요한 분야에서의 협력은 지속하되 한국은 미국에게 한미 동맹의 타겟을 북한에서 중국으로까지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하자고 제안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지정학적 특수성 때문에 한반도에서 대국들 간의 군사적 충돌이 벌어질 때마다 한국인들은 엄청난 고난을 겪었습니다. 청일전쟁, 러일전쟁, 분단과 6.25 전쟁 등이 다 그러한 사례들입니다. 미국의 정책 결정자들은 이러한 한국의 역사적, 지정학적 특수성과 어려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합니다. 따라서 이를 이해시키고 협조를 끌어내는 것이 앞으로 대미 외교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와 같이 제반 분야에서의 협력을 통해 미국에게 한미동맹에 대한 신뢰와 확신을 심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깊은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미국이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의 평화 정책에 나서도록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은 수많은 나라들을 상대로 다양한 세계 분쟁을 다뤄나가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한반도 문제에 대해 신경을 쓸 여유가 부족합니다. 지금 북핵 문제도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올해 초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모라토리움을 파기할 가능성을 암시했습니다. 아마도 5월 한국의 새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가장 급한 외교 현안 문제는 북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한미동맹이 이러한 여러 도전 과제들을 극복하고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의 초석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윤영관 장관님 감사합니다. 윤 장관님께서는 140년 된 이 한미 관계를 4개의 기로 나누어 주시고, 그 다음에 오늘의 국제 상황을 분석해 주시고, 앞으로 한국 외교가 나가야 할 방향을 얘기해 주시기 위해서 먼저 고려해야 할 상황들 얘기를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정책 방향이 이런 방향으로 가면 좋겠다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이 분야 30년, 40년 연구하고 이렇게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대가분들의 얘기는 짧지만 쉽고 그러면서도 깊이가 있더라고요. 오늘 윤영관 장관님의 발제는 참 짧지만 쉽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깊이가 있고 울림이 있는 분석과 재언을 해주셔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원고를 보실 수 있으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번 더 방송을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들으시면 아마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토론해 주실 분은 한국국가전략연구원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김창수 박사님이십니다. 김창수 박사님은 미국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외교과를 졸업하시고요. 미국 신시내티 대학교에서 박사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한국에 오셔서는 국방연구원에서 평생 연구하시고 정년 퇴직하시고 석자연구원 활동을 하셨죠. 국방연구원에서는 일본 연구실장,
또 미국 연구실장, 안보전략연구센터장님 등 여러 분야의 장을 하셨고요. 또 국방부 장관, 정책보좌관을 하셨고요. 한미동맹, 주한미군, 동북아 안보정세가 전문 분야가 되시겠습니다. 우리 김창수 박사님 모실 때 박수로 한번 또 환영을 해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김 박사님 10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평화 공공 외교 세션 2에서 윤영관 교수님의 한미 관계의 과거와 미래 방향, 한미 수교 140주년에 즈음하여라는 제하의 발제에 대한 지성청자로서 초청해 주신 주최 측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미 관계, 특히 한미 안보, 국방, 군사 관계를 연구한 사람으로서 발제자의 논문과 함께 토론하고 좋은 제안을 도출하는 데 조금이나마 이바지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먼저 발제자께서는 한미 관계를 크게 4가지로 대분하셨습니다. 즉 구한말의 냉담기, 해방 직후의 혼란기, 냉전기의 군사동맹, 탈냉전기의 포괄동맹이라고 하셨고 140년의 역사 관계에서 한미 관계가 점차 격상되면서 발전해왔다고 전반적인 평가를 내리셨습니다. 국제 정치 경제학의 대가이신 발제자께서는 140년 전과 현재가 지금 크게 다르지 않다. 핵심은 미중 경쟁의 심화라고 보았습니다. 발제자의 평가대로 6.25 한국전쟁에 참전한 미국과 중국이 다시 한번 한반도와 동아시아, 더 나아가서 세계 도처에서 그리고 실로 다방면에서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외교적으로는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과 중국의 1대1로 전략의 상충과 갈등을, 군사적으로는 남중국해, 동중국해, 대만에서의 위기 고조를, 경제적으로는 미중 간 상호 이전의 네트워크의 약화와 함께 양국의 독자적인 글로벌 공급망 구축을, 첨단 기술 분야에서는 점증하는 견제와 선제적 조치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념 분야에서는 권위주의적인 중국 모델의 해외 확산과 이를 저지하려는 미국과 민주주의 국가들 간의 연대 강화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대동아시아 전략과 정책의 변화에 대해서 지정학과 지경학, 북한의 존재,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이라는 3가지 요인을 가지고 분석하셨는데 동의합니다. 먼저 지정학적 지경학 차원에서 미국은 140년 전과는 대조적으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하여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호주, 인도, 동남아 국가의 관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북한과 관련해서는 북한과 북한 정권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포괄적인 한미 동맹의 지속적인 강화 심화를 통해서 핵무기와 미사일을 비롯한 전반적인 군사적 위협 등 안보 위협의 관리, 즉 정전 상태 관리가 되겠습니다. 동시에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정착시키는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유민주주의, 인권, 시장경제라는 가치로 대표하는 국가 정체성을 가진 대한민국으로서는 미국과 미합중국과 가치 동맹을 맺고 지속함으로써 엄청난 발전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발제자께서는 크게 4가지를 제안하셨습니다. 첫째,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민주주의 가치 위기에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 두 번째, 지구촌의 팬데믹, 기후변화, 개발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미국과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기여하자. 세 번째는 경제 및 기술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하고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군사 협력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한미 동맹의 타겟을 북한에서 중국으로까지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하자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본 토론자가 가장 주목한 제안은 마지막 제안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제안이기 때문이죠. 사실 미중 간의 패권 경쟁이 어느 때보다도 가속화되고 있고 앞으로도 이것이 계속될 거라는 이런 상황 하에서 일부 전문가들은 또한 신냉전 시대의 도래,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라든가 또 대만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를 두고 지금 동서양에서 같은 또 이런 서로 패권 경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이것이 한국과 동북아 안보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전망하고 있고 많은 국민과 우리 언론들도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한중 간의 패권 경쟁의 영향으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나갈 것인가. 이 문제는 사실 오랫동안 많은 전문가 간의 논쟁이 되어 있고 지금도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핵심은
미중 간의 그런 군비 경쟁이요. 그런 것들이 많은 것이 2025년, 2040 적어도 2049년까지는 중국이 세계 제1의 최대 강국이 대국이 될 것이다. 미국을 훨씬 앞서는 국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을 많이 했었고 또 그 전망의 신뢰성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그러한 중국이 일방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미국은 이걸 저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전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 간의 전략 간의 충돌이 불가피하고 우리 같은 나라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가장 중요한 문제고 지금은 물론이고요. 차기 정부가 들어서도 이 문제가 결국은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려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중국의 지속적인 경제 성장과 미국의 추월 시나리오를 기정사실로 하는 것은 아니신지요. 그리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에 대해서 우리 정부 입장에 어떤 변화가 혹시 있을지 보시는지요.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 질서와 중화 질서 사이에서 우리는 과연 어떠한 결정을 내려야 할지요. 중국의 패권주의에 대한 미국을 위시한 많은 국가들의 우려와 현재 추세 속에서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호주, 인도,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다소 다른 형태의 해칭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만이 아니고 일본도 일본 나름대로의 중국과 미국과에 대해서 해칭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각국의 특이한 해칭이 언제까지 어떤 조건에서 지속될 수 있으리라고 보시는지요. 두 번째 큰 문제는 북한과 관련된 것입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점차 가시되고 있고 최근에 들어와서 지금 계속 북한이 미사일 기술, 핵 능력을 계속 고도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의 반응도 많이 나고 있습니다. 방위력 클리어되고 국방비도 올려야 되고 또 심지어 핵무장 얘기도 나오고요. 미국의 주는 그 확장 억제에 대한 여러 가지 재고라든가 많은 문제가 관련돼 있는데 북한의 핵과 위협이 우리에게 직접적인 위협이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남북 간에 굉장히 어려울 것이고 따라서 한미 관계, 한중 관계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제가 구체적인 질문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삼불 정책이라고 했었는데요. 사실 그 사드 추가 배치 반대한다든가 미국 주도의 미사일 방어 체제에 가입하지 않는다든가 그다음에 한미의 삼각 군사 동맹의 추진을 반대하는 이런 것들이 소위 말하는 삼불 정책이었는데 현 정부예요. 이것이 국익에 부합한지 안 한지는 여러 가지 논쟁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앞으로 새로 들어올 정부에서는 어떻게 될 것으로 전망하시는지 장관님께서는요. 세 번째 역사 다음에는 미국의 정책 결정자에 대해서 했었는데 제가 이것은 스킵하기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신 결론과 제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를 크게 말씀하셨는데요. 미국과 계속 관계를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북핵 문제도 더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평화 정책에 나서도록 미국에 더 우리가 유도를 해야 된다. 그리고 5월 달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은 가장 급한 외교 현안은 바로 북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세 가지를 크게 전망을 하셨는데 이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토론자의 이런 현황 분석과 단기 전망을 제시하면서 토론을 마치도록 하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은 1882년 5월 22일 지난 1140주년이 되는 겁니다. 한미 수교, 그러니까 사실은 조미 수교였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국방부라든가 외교부에서는 한미 관계, 동맹 관계는 1953년, 54년 그때부터 보기 때문에 사실 140주년, 150년에 대한 것은 조금 개념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맨 처음 말씀하신 것처럼 한미 간의 군사 충돌부터 시작해서 군사 관계는 150년이 되는 해고 여기는 조금 우리가 다른 차원에서 봤을 때 140주년이 되는데요. 어쨌든 이러한 굉장히 중요한 해가 금년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 특히 새 정부에 대해서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제안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 여기서도 어떤 형태든 간에 또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핵심은 그 미중 간의 이런 패권 경쟁이 계속 심화될 것입니다. 뭐 이 지역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도 그렇고요, 중동이라든가 유럽이라든가 또 중국과 러시아의 제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점점 심화될 것이고요. 여기에 대한 보도도 많아질 것이고요. 많은 전문가들이 여기에 대해서 토론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의 정답은 없습니다. 과정이고 방향 설정이 중요한데 방향을 잘 설정하면은 중간 과정을 잘 나갈 수가 있고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에 그나마 좀 잘 도달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미중 간의 패권 경쟁 사실은 140년, 150년 전도 결국은 중국, 러시아 물론 중국은 이제 러시아부터 시작했습니다만은 그 세력
세력과 영국, 프랑스, 독일, 그다음 이 중국, 미국 이쪽의 세력 간에 서로 충돌이었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고요. 우리가 바로 오늘도 보고 있습니다만은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여전히 중국과 러시아 또 저쪽에 EU, 영국, 독일 아주 팽팽하게 붙고 있고요. 일촉즉발이라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단순히 그쪽 우크라이나 사태 관심 갖는 것은 그쪽 사태뿐만 아니라 이게 세계 경제, 한국 경제 앞으로 남북 관계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관심을 갖는 것이고 따라서 오늘 저희들이 새로운 정부에 혹시 제안할 수 있게 되면 이런 것을 통해서 이 문제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창수 박사님. 시간을 아주 정확하게 지켜주셔서 저희들이 세미나 하는 시간이 좀 여유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안인혜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어요. 안인혜 교수님은 이제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님이시고요. 학부는 이화여대 나오시고 미국에서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박사를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통일연구원에서 북한 연구센터에서 북한 연구도 하시고 그리고 이제 고려대학교로 가셔서 지금까지 활동하고 계시는데 한국국제정치학회 회장님도 하셨어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미중 관계인데 우리 안 박사님은 이제 중국을 전공을 또 하셔서 중미 관계 조금 각도가 다른 각도에서도 이렇게 참 잘 보셔요. 그래서 오늘 안인혜 박사님 모셨는데요. 안 박사님 시간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또 준비를 많이 하셔서 5분 더 드릴게요. 15분. 그러니까 아마 이게 조금 시간이 넘어갔더라도 네. 상관없이 편안하게 네. 너무 많이 준비를 해주시고 우리 안인혜 교수님 박사로 한번 또 맞이해 주시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소개받은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의 안인혜입니다. 그런데 우리 허문영 박사님께서 왜 저랑 통일연구원에서 6년 동안 같이 근무했다, 북한 연구실에서 근무했다는 소개를 안 하셨는지, 그래서 저는 아주 그런 깊은 인연이 있고요. 특히 지금 한미수교 40주년 기념 사업회에서 이런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중요한 아주 시적절한 주제에 대해서 함께 토의할 수 있게 돼서 무척 다행스럽고 또 저로서는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국제정치학회 회장을 한 해가 마침 2012년이었고요. 한미수교 130주년 그리고 한중 수교 20주년 기념 학술회의를 제가 주관을 했었습니다. 지금 10년이 지나서 오늘 지금 다시 140주년, 30주년을 맞이하게 돼서 저로서도 아주 뜻깊은 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윤영관 우리 명예 교수님께서 아주 그 시기별로 잘 정리를 해주셔서 이번에 그 140주년 특히 한미 간의 그 외교 정책 상호 작용에 대해서 개관을 하는데 매우 유용한 자료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앞에 그 김창수 그 박사님께서 또 포괄적으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좀 더 그 구체적인 그런 사안에 대해서 또 윤영관 외교부 장관께서는 정책 결정에 참여를 하셨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해서 한 3가지 정도를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사실은 많이 준비한 건 사실입니다. 너무 반갑고 기뻤고요. 그리고 마침 제가 지난해에 한중 수교가 1992년에 됐는데 그 중국과 미국 그리고 한반도라는 책을 통해서 30년을 제가 보아라는 책을 발간했습니다. 한 640페이지 정도 돼. 오늘 가져와서 지금 다 드리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서 보면은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시작해서 1992년 이후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부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까지 통괄하는 분석 틀로 제가 그 책을 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오늘 이런 그 주제에 대해서 토론을 하게 돼서 저로서도 상당히 긴장을 하면서 또 들뜬 마음으로 임하게 됐습니다.
우선은 그 한미 그 관계를 알고자 하는 것에 있어서 그 윤영관 그 교수님께서도 미중 간의 전략 경쟁이 굉장히 중요한 가장 우리들에게 핫한 그 이슈로 되고 있다. 그리고 북한 문제 이렇게 생각하셨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된 구체적인 그 질문을 드려볼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그 한미 동맹은 그 민주주의 그리고 인권 또 시장 경제에 기반한 가치 동맹으로 이어나가야 된다 하는 데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물론 제 책에서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그렇게 썼습니다. 저는 이제 중국 전문가로 이제 그 소개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노무현 정부를 이제 보면은요. 당시에 노무현 정부는 상당히 그 반미 정서가 만연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 김대중 정부에 있어서의 포용 정책을 계승했다고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거진 임기 말까지 2007년에 2차 정상회담을 하기까지는 남북한 관계가 굉장히 교착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미국의 부시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서는 악의 축이라고 했고요. 또 한국은 정말 뭐 거의 글쎄 무시라고 하면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뭐 easy man, this man 이런 식으로 그 표현하는 상황에서 과연 제대로 된 그 우리 그 동맹으로서의 그 대접을 받으면서 했던가 하는 그런 그 시각이 있을 정도로 또 대미 관계에서의 어려움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시에 그 외교부 장관을 하셨기 때문에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때도 제가 그 칼럼을 통해서 썼는데요. 북한에 대해서 북한의 최대 목표는 북미 관계 개선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제재 완화를 통하고 그리고 관계 정상화로 나아가겠다 하는 점에서 본다면 북한은 미국이 신뢰하지 않는 대화 상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지 않을까, 관심이 없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당시에 노무현 정부 시기에 우리의 반미 정서는 북한에게도 전혀 매력적이지 않은 그런 요인이었다 이런 분석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은 당시에 그 고이즈미 그 총리는 제가 그 전략가라는 표현을 했는데요. 부시 대통령과 아주 딱 밀접했다는 것을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함께 뭐 멤피스 그리고 엘비스 프레슬리 좋아한다고 노래도 부르고 말이죠. 그러고 나서는 어떻게 했느냐? 그러고서는 납북자 문제를 내세워서 김정일 위원장과 두 번의 정상회담을 합니다. 물론 납북자 문제 때문에 그 다음에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그 동안에도 우리 한국의 노무현 대통령은 그 어떤 북한의 대답도 들을 수 없었고 관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당시에 그 부장관으로 따라갔던 아베도 그 고이즈미와 같이 트럼프와 아주 밀착된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북일 관계 개선을 뭐 시도를 하고 싶었겠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제가 기억하기에 뭐 보도도 많이 됐습니다만 그 외교부 장관으로 재직 시에 소위 말하는 자주파와 동맹파 간에 그 충돌이 있었고 뭐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또 그 외교부 장관을 또 사임했다 하는 사실 그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말씀드린 이 관점에서 본다면은 오히려 자주파, 물론 저는 동맹파였다고 이제 저 생각을 합니다만 우리 윤 장관님께서는 그렇다면 자주파가 얘기하는 남북 대화 또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한미 동맹을 굳건히 하는 것이 보완이 되고 오히려 이롭다 하는 점에서는 자주파와 동맹파 간의 그런 의견을 조율하고 이것이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보기에 이런 그 충돌로 꼭 이어졌어야만 할까? 그때 그렇게 설득할 수 있는 그런 그 룸은 없었을까? 당시에 그 외교부 장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서는 그 이제 그 사드 배치에 대한 것은 우리 그 김창수 박사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요. 좀 더 좀 구체적으로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그 대선 후보들 간에 지금 현재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제가 그 2014년으로 기억을 하는데
사드에 대한 논란이 있을 때 그때는 산무라고 얘기했습니다. 한국에서. 그것은 뭐냐 하면 미국으로부터 요청도 없었고 토의도 없었고 결정도 되지 않았다. 그리고 한 2년을 끌었어요. 그 2016년에 이제 사드 배치가 되는데 마침 제가 당시에 국방부 평가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 그 정보를 접할 수 있었고요. 민간인인 저도 사드 배치할 거라는 것을 사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다 대고는 계속 결정되지 않았다. 이것이 무슨 전략적 모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전략적 모성, strategic ambiguity는 신뢰가 있는 동맹 사이에서 가능한 그런 전략이라고 저희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전략적 신뢰성, strategic reliability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 이런 그 지적을 늘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러면 사드가 배치되는 상황에서 보면은 미국의 예산으로 미군과 그 가족 군속과 그리고 미국 시설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드를 배치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미 동맹의 그런 그 틀 속에서 무슨 이유로, 무슨 명분으로 한국이 미국의 사드 배치를 반대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배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미국이 자신들의 예산으로 하겠다는데, 그런 상황이었다면 끝까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솔직하게 중국에도 얘기하고 우리의 그런 그 원칙을 지켜나가야 되지 않아. 그런 제가 이제 칼럼을 통해서도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뭐 그러다 보니까 또 뭐 장소도 또 바꿉니다. 군 시설에서 또 민간 리조트로 가서 그것 때문에 또 다른 압박을 받고, 그런 가운데 한국은 점점 더 신뢰를 잃어가는 상황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대신에 저는 당시에 중국은 소위 쌍중단, 쌍궤병행을 얘기를 했습니다. 쌍궤병행이라는 것은 비핵화와 그다음에 평화협정을 동시에 얘기를 해야만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 나오지 않는가, 그런 그 중국의 주장이었는데요. 지금 생각해도 굉장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핵 국가를 선언한 그 북한이 평화 협정을 얘기하지 않으면서 군축 뭐 얘기도 하고 있는데 과연 그 비핵화에 대한 서로 간의 그 논의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인데, 그렇다면은 중국에다 대고 중국이 주장하는 쌍궤병행을 미국에 대해서 설득하고 이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라도 미국이 요구하는 사드 배치를 우리가 받아주지 않을 수 없다 하는 그런 원칙적인 면에서의 그 정책을 시행을 했어야 제가 말씀드린 전략적 신뢰성이라고 하는 그런 그것을 쌓아갈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물론 철학적으로 보면 모호성이 이 신뢰성보다 이 상위 개념으로 볼 수가 있겠죠. 글쎄 모호하지만 그래도 이제 신뢰가 있다는 그 전제에서 얘기할 수 있다는 것에서 보면 이제, 그런데 그렇게 되질 않고, 그리고 현 정부에 들어서는 또 중재 외교를 얘기합니다. 이 mediatory diplomacy라고 하는 중재 외교는 우리가 균형을 잡아서 상대방에게 우리의 그런 그 정책 역량이 그래도 조금 먹혀 들어갈 수 있을 때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는데, 과연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우리가 중재 외교를 할 수 있는가? 그것은 점점 더 오히려 우리의 위치를 잃을 공산이 크고, 그리고 더더군다나 양측으로부터 신뢰를 잃을 그런 가능성이 더 있지 않겠는가 하는 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중개 외교라고 하는 브리징 디플로마시를 하는 교량 역할을 하면서 이제 자리를 만들 수 있다. 뭐 이런 지적을 했는데, 그럼 과연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이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서 우리 외교부 장관으로서 이제 정책 결정에 참여하셨기 때문에 어떤 좀 그 해법을 하실 수 있는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 배경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그 미래적인 요소로서 요새 그 트럼프가 얘기하는 인도 태평양 전략에서 요새 바이든에서는 쿼드 플러스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국, 일본, 그리고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죠. 그리고 이제 플러스에서는 물론 한국, 베트남, 뉴질랜드 이제 들어와서 같이 동맹으로, 목표는 중국 견제입니다.
거기에서 중국은 이번에 코로나 코비드 19으로 무슨 백신 외교로 이제 여러 가지 외교적 그 영향력을 높이겠다 하는 데서 본다면 미국은 이제 백신 동반자를 내세우고 있고요. 처음에 한국은 정말 백신이 필요했고요. 또 미국은 반도체, 배터리 분야에 한국의 이제 기술을 요구를 필요로 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런데 쿼드에서 보면은요, 실질적으로 그 안에 반도체를 포함하는 그 신기술, 또 백신, 또 기후 변화 이런 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현재 워킹 그룹이 들어가 있습니다. 워킹 그룹이 설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미국은 반도체를 포함하는 신기술의 그 공급망을 같이 동맹을 통해서 이것을 이제 중국을 예를 들면은 견제하고, 그러면서 중국과 이제 기술 격차를 벌이겠다 뭐 이런 것인데, 그러므로 해서 중국이 내세우는 2050년 이후에 중국몽은 이제 미국을 초월하는 최강대 국가가 되겠다는 그 중국몽을 견제해야 한다는 그런 건데요. 지금 현재 한국 정부는 아직까지도 이 쿼드나 쿼드 플러스에 대해서 그 정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고, 또 앞으로 신정부가 들어서면 이런 그 미국으로부터의 압박이 더 거세질 것을 이제 기대를 할 수가, 그런 그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오늘도 그 말씀하실 때 한미 동맹과 그리고 중국과는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사이에서 과연 우리가 어떤 그 스탠스 입장을 잡는 것이 한국의 국익을 그 최대화할 것인가 하는 것이 최대의 지금 화두가 되고 있다. 그것이 우리 외교 정책에 특히 그 북한에 주는 메시지도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더더군다나 이제 북한에 대해서는 지금 소위 말하는 그 신냉전 체제를 말씀하셨는데요. 북한을 이렇게 자꾸 고립을 시키고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폐쇄 사회가 이제 나가게 된다면, 그러면 그럴수록 북한의 그 중국 의존도는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점에서는 한미 간의 그 의견 조율이 필요하고, 그런 것에 대한 그런 지혜를 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인혜 교수님 아주 날카로운 분석과 문제 제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안인혜 교수님이 저랑 통일연구원 동기인데 얘기를 안 해서 섭섭하시다 그래서 죄송하고요. 안 박사님은 처음에 오셨을 때 중국 전문가셔서 사실은 북한을 잘 모르셨어요, 제가 볼 때. 그런데 오늘 그 토론문에 북한의 외교 전략 목표를 아주 날카롭게 정리를 해주셔서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 토론문이 필요하시면 한미수교 140주년 기념사업회로 연락을 주시면 윤영관 장관님의 발제문과 또 모든 토론자들의 토론문을 보내드릴게요. 띄우질 못해서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안 박사님 또 아주 날카로운 지적, 윤영관 장관님이 그 계실 때 자주파와 동맹파 그 문제, 한미 관계 강화가 오히려 또 남북 관계도 개선하는 데 더 유익할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아주 중요한 또 문제 제기를 해주셨는데, 이따가 윤 장관님의 거기에 대한 답변도 듣겠습니다. 또 그 strategic ambiguity, 전략적 모호성, 이런 표현은 우리 전략가들이 많이 하는 표현인데 그거 갖고 안 된다. strategic reliability, 전략적 신뢰성. 한국이 살 길은 미국한테도 신뢰를 받고 중국한테도 신뢰받는 나라가 돼야 된다. 아주 창의적인 이런 또 아주 좋은 제안을 해주셔서 30년 동안에 정말 괄목 상대로 이렇게 발전하신 안인혜 교수님께 다시 한번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토론자십니다. 지금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교수님이세요. 최재덕 원광대학교 한중정치연구소 소장님이십니다. 우리 최재덕 박사님은 성균관대학에서 중문과를 졸업하시고 그다음에 KDI에서 석사하시고 또 중국 베이징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국 문제 전문가세요. 그런데 또 이 한중 관계를 또 이렇게 아주 요즘에 열심히 연구하시고요. 또 현장에서 중국에서
비즈니스도 하셨기 때문에 이론과 실제가 아주 대단히 강한 탁월하신 지금 중견 학자라고 저는 봅니다. 오늘 멀리 전주에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우리 최재덕 교수님 10분 죄송해요. 10분 드릴게요. 우리 박수로 최 교수님 한번 마주해 주시죠. 예, 원광대학교 최재덕 교수입니다. 지금 과분하게 허문영 사무총장님께서 소개해 주셨습니다. 대학에서 스승과 제자로 만난 인연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사무총장님께서 윤영관 교수님 발표를 짧고 쉽고 그렇지만 깊이가 있고 울림이 있다라고 이렇게 해주셨는데 전 걱정입니다.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윤영관 장관님은 사실은 4학년 2학기 때 제가 국제정치 경제 수업을 듣고 대학원 수업을 열심히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미수교 140주년을 기념하는 뜻깊은 자리에 토론자로 이렇게 참여하게 돼서 참 영광입니다. 특히 이렇게 존경하는 윤영관 교수님, 한미관계의 과거와 미래 방향, 한미수교 140주년에 즈음하는 발제를 이렇게 한미관계의 시작과 발전사를 시대적 구분을 통해서 명료하게 분석하고 양국의 미래에 대한 발전적 방향성을 제시한 것에 대해서 깊이 공감합니다. 저는 윤 교수님의 발제문 중에서 아래와 같은 한 몇 가지 정도를 매우 공감합니다. 첫째는 한국은 바이든 행정부 민주주의의 가치 외교에 보다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는 부분. 두 번째는 한국은 지구촌의 팬데믹, 기후변화, 개발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미국과 파트너가 되어 협력하고 더 적극적인 한국이 기여해야 한다는 부분. 세 번째는 경제와 기술 분야에서 한국은 미국과 협력을 더욱더 지금보다 더 심화해야 된다는 부분. 마지막으로 군사협력은 필요한 부분에서 협력은 지속하되 한국은 미국에게 한미동맹의 타켓을 북한에서 중국으로까지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하자고 제안하신 것에 대해서 매우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우리가 주지하다시피 한반도는 대륙과 해양 세력, 민주주의와 사회주의의 대척점에 있는 것 같습니다. 강대국들은 자국 중심의 전략적 관점에서 한반도 문제를 다뤄왔습니다. 최근 두 차례의 북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중 관계가 빠르게 회복되었고 항미적인 성격으로 중국과 러시아 연대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중국 전략인 인도태평양 전략은 아시다시피 미일의 군사적 협력을 근간으로 하고 있고요. 이것은 일본의 군사력 증강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중국이 2049년까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중국몽을 이루겠다고 천명하고 공격적 외교와 강대국화라는 것은 계속해서 지속될 것입니다. 이러한 전략적 환경적 변화는 미중 경쟁이 본격화되기 전 시도했던 남북 미중의 협력적 분위기를 지금보다는 조성하기 어려워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즉, 미중 간의 경쟁이 심화될수록 동북아의 안보에 구조적 요인이 부각되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모멘텀을 마련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경제 회복과 리더십 강화 등의 국내 문제뿐만이 아니라 자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 구축, 우군 만들기, 그리고 군사적 긴장 및 지정학적 리스크 관리 등에 많은 에너지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미중에게 한반도 문제가 양국의 힘을 대결해서 우열을 가릴 만한 핵심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한반도 문제는 계속해서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두 차례의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미 간의 이견이 좁혀지지 어렵다는 사실을 확인했고요. 중국이 북한을 지지하고 경제적 지원을 계속해서 하는 한 미국의 의도대로 북미 비핵화 협상을 끌고 가기 어렵다는
미국의 계산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서 윤영관 장관 교수님의 글을 읽고 한 3가지 정도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윤 교수님께서는 이러한 동북아의 구조적 재앙 요인을 극복하기 위해서 차기 정부가 앞으로 최우선적으로 노력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듣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미중 경쟁이 장기화되고 미중 협력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한반도 비핵화 이슈가 미국의 주요 아젠다로 자리 잡기 위해서 과연 어떠한 여건이 조성되어야 하는 것인지 좀 궁금합니다. 마지막 3번째 질문은 한국은 중국과 경제 의존도가 매우 높습니다. 25%, 홍콩 포함하면 30%가 넘습니다. 올해는 한미 수교 140주년이지만 또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한미 동맹을 포괄적이고 가치지향적인 동맹으로 발전시킨다는 전제하에 한중 관계는 앞으로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가져야 하는지도 좀 듣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발표 토론자는 개인의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 국제 정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미중 패권 경쟁이 한국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앞으로 남북 미중의 관계가 매우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미 동맹과 한중 관계에 대한 내용도 함께 토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은 미중 패권 경쟁 상황에서 오히려 미중 양국의 중요한 국가로 인식되면서 지정학적 위상이 높아지고 첨단 기술 협력의 중요한 파트너로 전략적 레버리지가 상승한 측면이 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한국이 사상 최대 수출 실적을 달성한 것은 반도체 수출이 기여한 바가 큽니다. 반도체는 미중 패권 경쟁의 핵심인 첨단 기술 경쟁과 AI 로봇, 자율주행의 메타버스로 대변되는 미래 사회에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인류가 점점 더 첨단 기술과 미래 사회를 지향할수록 반도체 기술을 보유하고 대량 생산이 가능한 국가 이상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반도체에 의존하는 사례가 도래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30년간 미국은 냉전 후 세계 유일 패권국으로 자국이 구축한 자유주의 국제 질서 내에서 리더 역할을 해왔습니다. 중국은 자유무역 체제 속에서 급속한 경제 성장을 해왔습니다. 따라서 한국을 포함해서 유럽, 인도, 아세안, 호주, 남미 국가들이 미국은 안보 협력, 중국은 경제 협력에 치우쳐 있습니다. 이 얘기는 미중의 압력에 직면한 국가가 한국만이 아닌 것이죠. 중요한 것은 미중 패권 경쟁을 바라보는 시각이고요. 신냉전 도래와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과도하게 평가하는 것은 현 상황을 왜곡하고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미중 사이에서 성급하게 예전처럼 한 편을 선택하는 잘못된 결론에 이를 수도 있다. 전 세계가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코로나 팬데믹으로 세계 경제의 대중국 경제 의존도가 이렇게 높은 상황에서 경제와 안보의 이분법적인 접근만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국가 안보에 심대한 위협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현재 세계 각국은 사안별로 자국의 이익에 따라서 협력과 견제를 조율하고 있습니다. 미중의 편가르기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고 실리적 외교를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권, 기후변화, 첨단기술 협력, 국제법과 국제질서 등 인류가 공동으로 직면한 문제도 있고요. 보편적 가치에 대한 것에서는 미국과 같은 입장에 서지만 중국과 깊은 오랫동안 경제 관계를 맺고 있는 상황에서 인프라 투자, 공산품의 수출입, 관광, 교육 이렇게 중국과 미국의 요구로 급격한 디커플링이 추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또한 유럽을 비롯한 민주주의 국가들은 미국과 같은 편에 서서 중국을 막자는 미국의 주장에 무조건 동조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미중의 군사적 긴장으로 인해서 자국이 오히려 안보적 위험에 직면하게 되는 것을 걱정하는 것이죠. 이렇게 미중 경쟁이라는 도전적 관계는요, 기회 요인과 위험 요인이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한국이 국가 발전을 심대하게 저해야 하는 위험 요인을 관리하고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미래 산업을 함께 할 매력적인 국가로 성장한다면 미국과 중국 양국의 가치 있는 국가, 자국 발전을 위해 평화가 지켜지는 국가가 될 때 우호적 동북아 환경이 조성될 것 같고요. 남북한 화해와 협력을 위해서는요, 한국이 적극적으로 미국과 중국을 설득해야 됩니다. 북한이 이제는 국제 무대로 나올 만한 협상 카드를 제시해야 된다. 한국이 한반도 비핵화와 이런 모멘텀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고요. 한국은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미국의 가치 외교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적극적인 위기 극복과 세계 평화에 기여해야 한다고 봅니다. 아울러 신북방, 신남방 국가들과 또 협력을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한국은 경제적, 외교적, 안보적 외연을 확대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30년 후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갈 동북아시아의 전략적 환경을 우호적으로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한국은 포스트 코로나 시기에 앞으로 다가올 미중 패권 경쟁에 임하게 대비하고 국익 우선의 실용 외교로 국가 발전을 기회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재덕 교수님 지금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죠.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전문위원으로도 활동하고 계시는데 아주 날카로운 질문 또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김창수 소장님, 또 안인혜 교수님, 최재덕 교수님 세 분이 좋으신 코멘트와 질문을 윤영관 장관님한테 해주셨어요. 윤 장관님 편안하게 그냥 자리에 앉으셔서 이제부터는 그냥 저희들끼리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좋겠습니다. 예,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세 분 선생님들 아주 날카로운 그리고 중요한 핵심적인 질문들을 해주셔서 저의 그 생각이나 이런 거를 발전시키는데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질문을 받고 생각되는 그 말을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 분의 대답에 대한 그 전제 사전에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그 기본적으로 제가 항상 이 정책의 문제를 생각을 할 때는 시간 변수를 중요시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우리가 어느 시점에 와 있는지 앞으로 5년 후에 어떤 상황이 전개가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염두에다 두고 생각을 한다. 바꿔서 말씀드리자면은 모든 정치가 그렇듯이 국제 정치도 살아서 움직이는 생물이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이 시점에서의 저의 판단, 지금 현재 상황을 고려를 했을 때 이러이러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던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분 선생님들의 질문에 공통으로 되는 답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기본적으로 한국의 외교 전략과 관련해서 생각을 할 때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한미동맹을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많이 했는데요. 발표 드릴 때도 그랬었고 평소에도 그게 소신입니다. 왜냐하면은 한번 계산을 해보자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미국을 멀리하면은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일본도 떨어져 나갑니다. 왜냐하면은 미국과 일본은 엄청 튼튼한 이 동맹 관계이고 거의 모든 면에서 그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는 나라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멀어지면 일본도 떨어져 나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제 중국이 남습니다. 근데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어떤 미래 비전을 가지고 있느냐? 러시아의 그 푸틴이 소련 제국의 영광을 되찾겠다라고 하는 그런 야심을 가지고 있는 것과 비슷하게도 저는 시진핑 주석의 머릿속에는 과거 이 중국 중심의 그 이 중화 질서 이거를 수직적인 그 질서를 구축을 하겠다. 중국이 한 가운데 중심에 있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 이거를 바꿔서 말하자면 지역 패권을 추구한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런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서 미국의 영향력을 아시아에서 밀어내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쭉 해오고 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딱 한국이 해당 사항이 있는 거죠. 한국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밀어내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그러면은 미국과 일본이 멀어졌을 때에 남은 거는 이 중국인데 중국의 그러한 생각을 우리가 염두에다 두고서라도 그리고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가치나 이념 차원에서 우리하고는 매우 다른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는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고 오히려 민주주의 국가보다도 권위주의 모델이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그걸 수출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나라이고 그런데 중국의 품으로 들어갔었을 때에 과연 우리 국민들이 편안하게 그리고 어떤 이 국가적인 자존심을 지켜가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의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외교적으로 고립이 될 뿐만 아니라 만약에 그러한 상황이 온다면은 남북 관계에서도 북한이 아마 형님 노릇,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할 겁니다. 왜냐? 자기들은 이미 중국 질서 속에서 선행주자고 그다음에 이 핵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한국이 미국, 일본과 멀어져 있는 상황에서 영향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간파한 북한이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주도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할 거라고 저는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동맹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그런 것들을 전제로 하고 이제 김창수 박사님 질문과 관련해서 말씀을 몇 가지 드리자면 저는 중국이 지속적으로 경제 성장을 할 것이다. 그래서 미국으로 추월할 것이다라고 예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앞으로 수많은 변수들이 있을 것이다. 미국 시스템의 가장 이 장점은 뭐냐면 우월한 점은 뭐냐면 개인의 잠재된 역량을 끌어내서 그거를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그리고 산업과 기술 발전으로 연결시키는 그런 능력입니다. 정치 시스템 자체가 개인의 창의력을 끌어내는 시스템이고 중국의 권위주의 모델은 그러한 역할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기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다. 그리고 집단 지도 체제가 아니고 1인 지배 체제로 변했는데 중국의 지도 체제가 가장 위험한 점이 있습니다. 그 경우에 절대적인 위치에 있는 지도자가 선택한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 제동을 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저는 그 중국의 성장이 필연적으로 이루어지고 미국을 추월할 것이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이 군사적인 측면에서 제가 다른 모든 측면에서는 미국과 협력을 하되 군사적인 측면에서 한반도에서 미중 간의 적대적인 군사적 대결이라든지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은 우리가 좀 막는 게 좋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거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면 만약에 이 군사적인 차원에서까지 적대를 한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의 역사적인 경험을 되풀이할 위험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청일전쟁, 노일전쟁, 그다음에 그 분단, 한국전쟁 이런 모든 그 과정들이 한반도에서 군사적인 강대국 간의 대결이 벌어졌던 상황의 결과로 우리가 그만큼 고난을 당해왔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반복되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특수성을 갖다가 미국 사람들한테 잘 알려야 된다, 이해를 시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한번 제가 한 10년 전쯤에 그 서울에서 국제 회의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좀 비공개 회의였는데 거기에 미국의 주요 정책 결정자였던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그 중에 한 분이 스테이플튼 로이라고 하는 키신저 그 국무장관의 핵심 보좌관을 했던 사람인데 주에 그 뒤에 중국 대사를 했던 분입니다. 지금도 중국 전문가로서 아주 그 존경을 받고 있는 이 그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자기가 오랫동안 외교 그 이제 국무부에서 그 이 한국 관련 외교도 담당을 해오고 그랬는데 미국 사람들 그 정책 결정자들의 80~90%는 한국의 역사나 한국의 지정학적 특수성에 대해서 잘 모른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시각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면은 한국 전쟁서부터 출발한다. 그 전에 역사적인 어떤 그런 배경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한국민들이 당해왔던 고난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당신네들이 이해를 시켜주지 않는 한은 한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미국을 끌어오기가 힘들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는 이 미국의 핵심 정책 결정자들이 어떻게 우리의 생각을 깊이 이해하고 고민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만약에 우리가 군사적으로도 중국을 명시적으로 적대하는 그런 포지셔닝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북한 문제도 지금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데 거기에 중국 문제까지 이제 더블로 부담을 안게 되는 어려움에 직면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코스트 베니핏을 갖다가 잘 계산을 해가지고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드 문제 관련해 가지고 우리 그 안인혜 교수님도 그렇고 김창수 박사님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사드는 우리 안인혜 교수님이 얘기를 하셨던 것처럼 불가피했다고 봅니다. 미국은 한국을 지켜주기 위해서 여기 와 있는데 자기네들 이 안전이 걱정이 돼가지고 북한의 그 미사일에 대한 방어용 이 미사일로 사드를 배치하겠다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우리가 말린다라고 하면은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무슨 얘기야? 우리는 당신네들 지켜주기 위해서 온 건데라고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장에서는 북한이 핵 위협을 해소하고 그걸 약화시키지 않는 이상은 미국 사람들한테 우리가 이 사드를 배치하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도 뭐 컬럼을 통해서도 이야기를 했던 것이 중국 사람들한테 우리가 할 말을 제대로 하고 확실하게 포지셔닝을 하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사드를 배치를 하는데 중국 당신네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이 사라지고 그러면은 그 즉시 철수를 하겠다라는 식으로 조건을 달아가지고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도 그때 이제 컬럼을 통해서 썼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왜 의연하게 대처를 못했을까 중국에 대해서 하는 그런 아쉬움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또 이제 그 연결해가지고 안인혜 교수님 질문과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미국이 인도 태평양 전략을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저는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된다, 협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쿼드 문제 같은 거를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트럼프 대통령 때는 어떤 식이었냐면 쿼드라고 하는 거는 중국을 군사적으로 포위하기 위한 연합전선이다라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바이든이 들어서고 나서 쿼드의 성격을 확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꿨느냐? 그런 군사적인 그런 연합체가 아니고 이거는 멤버 국가들끼리 서로 협의하고 협력해가지고 인도 태평양 지역에 공공재를 제공하는 국제적인 공공재를 제공하는 예를 들어서 백신이라든지 또는 그 팬데믹 그다음에 기후 변화 문제라든지 기술 협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협력하자고 하는 모임이다. 그래서 그런 취지로 워킹 그룹도 만들어지고 그런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한국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거기에 참여를 해서 보조를 맞춰가면서 우리의 실익을 추구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도 된다라고 작년엔가 제가 그 언론에 기고를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생각은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를 펼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다음에 안 교수님께서 옛날에 그 동맹파 자주파 얘기를 하셨는데, 그거는 뭐 제가 외교부에 근무를 하면서 가장 그 뭐라고 할까 괴롭고 힘들었던 주제가 바로 그 주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분법적인 사고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잘못된 거거든요. 굉장한 단순 논리입니다. 동맹을 선택하든지 아니면은 뭐 자주 또는 뭐 그 남북 관계를 민족을 생각하든지 하는 그런 이분법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단순한 논리고, 어찌 보면은 뭐 우리가 옛날 독립운동 하던 때의 어떤 그 저항적 민족주의의 어떤 그 색채가 상당히 밑바닥에 깔린 그런 논리다라고 해서 굉장히 그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면서 기자분들한테 그 용어 좀 제발 좀 안 쓰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부탁을 했었는데도 전혀 그게 먹혀 들어가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그 어필을 하는, 그 독자들한테 어필하는 그 간단한 명료한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왜 그런 얘기를 자꾸 하느냐면은 가끔 독일의 사례를 듭니다. 독일에도 그 진보가 있었고 보수가 있었습니다. 좌 있고 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기민당의 아데나워 총리는 친서방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프랑스나 영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민주주의 동맹 국가들과의 관계가 서독에게 대단히 중요하다. 그게 최고다라고 생각하는 외교 전략을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1970년대 초부터 3인당의 빌리 브란트가 동방정책을 추진을 합니다. 그러면서 동방정책을 통해서 동서독 관계를 개선을 하고 또 이 소련이나 동국권 국가들과의 관계도 개선을 합니다. 그게 뭐를 의미를 하느냐 하면은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느냐 하면은 이 두 개의 동방 정책과 친서방 정책이 독일의 경우에는 서로 융합을 합니다. 조화를 이룹니다. 시너지 효과를 이룹니다. 그래가지고 통일로 통일이라고 하는 아주 바람직한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친서방 정책의 결과 조지 H.W. 부시 미국 대통령이 압도적인 지지를 했습니다. 통일과 관련해 가지고. 그리고 그 통일 외교를 잘한 콜의 그 성공의 그 기본 그 비하인드 밑바닥에는 뭐가 있었느냐 하면은 이 동방 정책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중단되지 않는 동방 정책을 통해 가지고 통일을 향한 구심력이 생긴 겁니다. 그런 면에서 서독은 굉장히 바람직한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한국에서만 유독 이 두 개가 서로 조화를 하지 못하고 배척을 하고 이거냐 저거냐 선택을 하는 방식으로 싸웁니다. 근데 1982년에 콜 정부가, 기민당 보수 정부가 집권을 하고 나서도 그때의 그 콜 보수당 정부가 동방 정책을 갖다가 계승을 합니다. 상대 경쟁 정당의 그 정책과 정강인데, 그런 면에서 결정적으로 차이가 났고, 그래서 저는 안인혜 교수님이 아까 말씀하시던 한미 관계가 튼튼해지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북한을 잘 이렇게 유도를 해가지고 비핵화로 나가고 한반도 평화를 이끌어내는데 아주 그 중요한 주춧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 최재덕 박사님 좋은 그 코멘트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고 한다면은, 미중 경쟁으로 인한 동북아의 구조적 제약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을 할 것이냐, 저는 그건 한국의 입장에서 한국의 능력을 가지고 하기는 힘들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을 말씀드립니다. 객관적으로. 근데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글로벌 차원에서 미국과 중국이 서로 협력하기를 원합니다. 팬데믹이라든지 환경 문제라든지 비핵화라든지 이런 거는
혼자서 할 수가 없고 미중이 서로 협력을 해야만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영역에서 우리가 이니셔티브를 쥐면서 미중을 서로 끌어당기면서 붙이는 그런 리더십을 행사를 할 수 있다면은, 신정부가 그렇게 외교를 해나간다면은 상당히 저는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무리 그 미중 경쟁 관계가 심하고 그러더라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북한을 끌어안기 위한, 바꿔서 얘기를 하자면은 남북한의 주민들 간의 서로 통합을 향한 에너지는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구심력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계속 노력은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이 사람들이 북한을 기본적으로 전략적인 완충 지역으로 보면서 미중 대결의 맥락에서 자꾸 이걸 봅니다. 근데 제발 좀 그러지 좀 말아달라. 떼내라. 미중 관계하고 북한 문제를 좀 떼놓고 봐달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맥락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구축하는 것이 당신네 미국에게도 중국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중국에게 밝혀야 되고, 상호 존중과 호혜성의 원칙, 이게 상당히 약화되고 있고 무너져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유념해서 외교를 하도록 해야 되고, 우리도 때로는 단호한 입장을 취할 각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윤 교수님 감사합니다. 혹시 토론자 중에서 꼭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으신 분은 30초만, 없으시면 더 감사하고. 안 박사님. 예. 네, 그 노무현 정부에서 또 그 외교부 장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노무현 시기에 가장 혁혁한 그런 그 공헌을 했다 한미 관계에서라고 하면 세 가지를 들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뭐냐면 처음에 이라크 파병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미 FTA에 대한 결정이 있었고, 더더군다나 제주도에 해군 기지가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기반을 했다는 것. 당시에 만약에 이게 진보 정부가 아니고 보수 정부였다면 정말 진보 정부의 그 수많은 반대를 헤쳐나가지 못하고 불가했을 것이다 하는 생각까지 합니다. 근데 마침 진보 정부였기 때문에 그러한 그 역발상적인 그런 저는 것에 대한 그 평가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그 문재인 정부는 노무현 정부를 계승했다고 하면서도 그런 것을 극복하지 못하는 것에서 상당한 여러 가지 문제에 당면한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약속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한미 수교 140주년을 맞이해서 한미 관계가 지난 140년 어떻게 발전해 왔고 이제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나, 그렇게 하려면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 어려움이 있나, 그래서 어떤 것을 고려하고 가야 될 것인가 했는데, 발제문을 정리해서 한번 보시고요. 오늘 나온 중요한 결론이 있습니다. 지금 5월 이후에 우리에게 최대 외교 현안은 북한 문제가 될 것이다. 이 문제는 윤영관 장관님이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는 우리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이 아니라 안인혜 박사님의 말씀에 따르면 전략적 신뢰성을 반드시 회복해서 가야 된다.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발전해온 이 한미 관계를 군사동맹을 넘어서서 포괄동맹으로까지 이렇게 왔는데, 지난 30년간 탈냉전기에 왔다면 앞으로 20년간은 이 포괄동맹기를 성숙기로 들어가면서 이제 세계적으로 오는 팬데믹과 기후 문제, 다양한 문제들을 풀어낼 수 있는 글로벌 어떤 영향력이 있게끔 노블레스 오블리제를 감당하는 그런 국가로 우리가 가야 될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 가치 외교를 존중하고 국가 위상을 국익과 더불어서, 국가 이익과 더불어서 국가의 격을 우리가 고려하면서 4차 산업혁명 잘 대응하면서 한미 군사협력을 잘 해야 되는데, 북한을 넘어서서 중국으로까지 겨냥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대단히 신중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오늘 우리는 나눴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안인혜 교수님이 또 지적해 주신 것이 한미 간의 분쟁 요인이 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데 그거는 대북 제재를 해제할 때 차기 정부가 너무 성급하게 남북 관계를 풀기 위해서 대북 제재를 완화하면 한미 간에 그것이 큰 분쟁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저희들은 오늘 나눴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역사와 방향을 제시해 주신 윤영관 장관님, 안인혜 교수님, 김창수 박사님, 우리 최재덕 교수님 오늘 참석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현장은 지금 코로나19여서 많이 오실 수 없었지만 여기에 놀랍게도 젊은 분들이 지금 제 눈에 많이 보이세요. 이 젊은 분들이 앞으로 이 나라의 미래를 만들어 가실 텐데 우리 최재덕 교수님이 얘기하신 대로 함께 이 나라의 미래를 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이 앞으로 통일 대한민국의 주역이 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요. 방송으로 지금 이거를 시청해 주신 모든 그 시청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잘 만들어가는 2022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가해 주시고 발표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박수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유익한 토론 진행해 주신 좌장님과 그리고 연사자분들, 토론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말씀드리면서 정말 미중 패권 경쟁이 계속해서 심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참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굉장히 쉽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방향성에 대해서 정말 많은 날카로운 제언들과 또 아이디어를 또 주셨습니다. 이렇게 일선에서 또 치열하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현명한 전략을 통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믿음을 다시 한번 갖게 됐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이 시간 풍성하게 채워주신 토론자분들께 다 감사를 드리겠고요. 또 끝까지 함께 해주신 참석자분들께도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저희 세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3시부터는 스포츠 두 번째 세션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역시 이번 세션에서도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